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89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재보궐선거날인데 우리 유 교수께서는 어떻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 전에 줄을 섰었는데요. 출근 시간에 못 맞춰서 저는 끝나고 이제 바로 제 주거지로 가서 투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제 재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어떤 상황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선거임이 분명한데 다행히 이제 선거 끝나고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현장에서는 뭐 방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가격리자들도 지금 이 5,435명 여기가 지금 재보선 투표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분들은 어떻게 투표한다고 알려지고 있나요? 우선 이 자가격리인 분들은 본인께서 검사를 하셔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양성 확진 판정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2주간 격리 처방을 받으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집에 계시죠. 예를 들어서 부인께서 확진을 받아서 생활치료센터로 격리됐는데 같은 집에 있었던 남편과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는데 그 남편 또는 이제 자녀분이 이번에 소중한 한 표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 8시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완료한 이후에 특별 허가를 받고 본인이 그 거주하시는 지역 또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 안전하게 투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에 이 코로나19 얘기할 때마다 백신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이라는 단어가 불쑥 갑자기 튀어나오셨는데 아무튼 이 선거 또 끝나고 나면 해외에서도 많이 어떤 모범 사례로서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난 총선 이후에도 해외에서 한국은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도 투표를 한다 이런 게 많이 조명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재보궐도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겠고 자, 오늘 상황 짚어보면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668명인데 일단 이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우선은 과연 우리가 4차 대유행이냐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4차 유행이 아니라 3차 유행의 마지막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말 동안의 사례를 보고 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각 지역의 사례를 봤을 때 3차 대유행의 연결고리는 이제 거의 끝난 상태고 지금이 그냥 4차 유행의 고요한 평온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즉 4차 유행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것이 3차 유행의 마지막 1,200명 이상이 있었다가 그것이 600명 이하로 떨어진 시점에서부터의 연결고리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8% 이상 그리고 지난주에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지난주부터는 3차 유행의 연결고리와 다른 500명이 지속되고 있는 4차 유행의 평온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고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막 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시점을 지나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운동의 고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즉 어떤 힘든 시점을 지나면 우리 몸에서는 생리활성 물질이 나오고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는 고점을 지나는 게 있는데 이 감염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방역의 힘과 국민의 방역에 대한 인지가 있는 시점과 그것을 어기는 분들과 또 계절적 요인,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사람이 모이거나 선거 유세 이런 것들 균형이 깨지는 게 바로 지난 주말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깨져서 그것이 그러니까 지난 주 내내 깨져서 주말 사이에 깨진 것이 마치 이제 물이 끓어 넘치는 순간이 된 것이 바로 시점이 오늘이죠. 왜냐하면 보통 그 주의 수요일, 목요일이 그 전주를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의 숫자가 아니라 이 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치적 토론할 시점이 아닌 앞으로 2주 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하고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야 될 준비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거리두기 상향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확진자 수 668명은 사실 그 2주 전의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주 9일에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하는 게 좀 늦었다 이런 지적들 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대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전에 우리는 격상했다. 예. 그리고 세부 지침을 만들었다. 근데 2주 전에도 우리가 같은 말씀 나눴는데 그 세부 지침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솔직히 100% 이해가 어렵고 예. 현장에서 그걸 따라하기 어려웠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재 부산이 1.5단계, 2단계에 올렸지만 예. 1.5단계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늦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제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많은 제가 그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여쭤봤는데 네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신중해야 된다 말씀하시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8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순간에는 네. 금방 1000명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또 완전히 사회 경제의 흐름이 또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대신에 각 그 분야에 계신 각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 지역 단위별로 좀 충분히 의견을 지금부터라도 선거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준비하셔야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뭐 교수님께서도 그러셨고 단계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놓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이미 지역에 전파가 많이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예방접종이 현실적으로 이제 도입 시기나 이런 것이 조금씩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방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방접종이 들어오면서 방역이 조금씩 풀어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그러한 기조였다고 하면 예방접종이 늦어진다고 하는 가정하에 방역의 수칙을 바꿔야죠. 예. 우리가 3차 대유행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고 그 여러 가지 치명률을 낮출 수 있었고 현재 안전하게 선거를 할 수 있는 거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3단계보다도 더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지금 4단계를 새로 논의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인데 네. 거기 보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2인 이상 집합금지. 예. 네. 네. 2인 이상 집합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강경함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서울 수도권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렸을 때의 저항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2단계도 굉장히 2단계인데 1.5단계처럼 사시는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마치 예전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과 준하는 그런 임팩트, 네.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번 주말 동안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예. 5월 달에도 확산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거리두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모레 발표가 되는데 좀 기다려 보시고요. 백신 얘기를 좀 저희가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게 유럽의약품청과 WHO도 혈전 생성과 관계된 어떤 인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터뷰한 그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관계자가 그 인과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내놔서 좀 혼돈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국내에는 없지만 약 성인 남녀 1000명당 1명 정도는 혈전이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요. 이제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3000명에서 4000명당 1명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합니다. 네. 혈전은 발생을 하죠. 근데 이분의 인터뷰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 우리가 북유럽 국가에 아주 덴마크나 영국 왕실의 유명한 혈우병이 있거든요. 예. 혈액질환, 즉 근친끼리 결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희귀한 혈액질환 등이 있습니다. 예,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백신이라고 하는 과학과 혈전이라고 하는 어떤 의학적 질병의 연관성보다는 이 유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전 질환이 잠재되어 있는 유전병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 예. 예방접종이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제를 한 겁니까? 그렇게? 그렇죠. 아. 이게 실제로 예방접종이 건강한 성인에서 혈전을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유럽 지역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여러 가지 혈전 및 혈액 관련 질환자에서 예. 예방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네. 다른 예방접종도 이것이 혈전 등의 혈액질환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 인관성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네, 예. 지금 이 백신은 과학이기 때문에요. 혈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독감에 걸려서 탈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
60년, 70년 사용한 혈관 다리 밑에서부터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탈수된 내 몸에서 혈전이 막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물질을 넣어서 혈전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마치 뱀에 물렸을 때 그 어떤 뱀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혈청 작용으로 혈전이 생기고 사람이 사망에도 이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물론 일부 기저질환으로서 혈전이 더 잘 발생하거나 또는 비만하시거나 기존에 혈관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 가졌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예방접종이라도 탈수 또는 발열 등으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예방접종이 직접적으로 혈전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직 과학적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감안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생기는 거네요. 일단 지금 이 인터뷰는 북유럽에 있는 특성이라고 감안을 하고, 그리고 의약품청에서는 사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라고 아주 그냥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유럽 의약품청에서 공식적으로 혈전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일 많이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결정에 따라서 조정 계획을 조금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북유럽과는 특성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문제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될까요? 제 나름대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혈전이 많이 생기는 그 군이 어디냐, 연령군이 55세 미만, 젊은 여성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계약을 한 많은 접종은 모더나와 노바백스가 각 2천만.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상반기의 주요 물량이지 다수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그 연령군을 제외, 만약에 유럽 식품의약품 안전청 EMA에서 그렇게 확정을 진다고 하면은 55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이 진행한다라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 판단에는 EMA에서는 그렇게 확정지기는 어려울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주요 물량인 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 물량을 기존의 방식대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짜도 괜찮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